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우려됐던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될지 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중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질환이 아니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감염된다 해도 병원 치료 잘 받으면 문제없이 치료된다는 건데요. 의료진단 라이브 오늘은 국내 최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정리한 영상물부터 보신 뒤에 본격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감염자는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겠습니다.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확진자 2번이었어요. 2번 확진자가 완치돼서 퇴원했는데 이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사태 당시에 공동평가 단정을 맡았고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종구 서울대 교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 TF 자문위원장이시죠. 서울대 의대 오명돈 교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조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심 환자가 좀 확 늘어났어요. 의심 환자 수가 지금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금요일서부터 이게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그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세 분께 동시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현 원장님 어떤 단계라고 보십니까? 현재 단계를 평가하신다면? 네,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태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나 미래 예측은 사실 지금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사례 정의도 넓어지고 또 그 검사 또 그 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확진자는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병이 중증화되고 뭐 치명률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의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기는 좀 이른 단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확진자가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이제 중국이 제일 큰 변수겠죠. 그런데 2월 5일을 기점으로 중국이 사실은 이제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서부터 유입되는 중국의 환자 수가 줄어들면 저희들도 이제 환자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줄어들 건지. 근데 오늘 아침 잘 보니까는 줄다가 다시 조금 늘어서요. 근데 이제 중국은 주요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이제
80% 정도 생기는 거로 신환자들이 생기는 거 봐서 중국에서의 들어오는 우리 이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후베이성이나 거기에서의 환자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체 중국보다는 거기서 줄어든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막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유입이 막고 있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역을 지금 나가는 사람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세계 보건기구가 예, 예. 이제 위기 선언한 후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검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늘어나더라도 예, 예. 들어오는 환자 수는 그렇게 적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하면은 기대. 조금 더 좀 상황이 예측은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환자가 확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 교수님,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진단 대상을 확대하니까 확진자 수가 확 거기도 늘었거든요. 우리도 방금 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 늘어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환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국내에서도 벌써 2차, 3차 감염자가 있고 네. 검사 확대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환자 숫자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다만 이 병의 임팩트는 감염된 환자의 수뿐만 아니라 걸렸을 때 얼마나 중증, 사망에 이르냐 하는 소위 치사율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네. 치사율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치사율이요? 근데 치사율 말씀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발표하실 때 치사율의 경우에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뭐 낮다라는 부분 말씀하셨고요. 근데 다만 전파력이 강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후에도 이제 어쨌든 중국의 치사율 추세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원장님,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엊그제 또 발표한 걸 보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다음 주 춘제가 네. 마감되는 시점을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네.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의 의미가 있는지. 아마 이제 아까 우리 이종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춘제가 연장이 됐었고 다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끝나는 시기 때 이동과 관련돼서 중국의 이 환자 수가 늘어날 것과 함께 연관되어졌을 때 예, 예.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자 수에 느는 것이라든가 환자 수가 느는 것과 연관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피크가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그랬을 때 한 2주에서 3주 이 사이에를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역시 지역사회 확산 아니겠어요? 네네. 감염이 누구한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것도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아주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염병 관리 의료 기관들이 대한 그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교수님, 그러면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이거는 방역 체계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든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환자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예. 대안이 이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태까지 치료한 경험은 사망률 상당히 낮구나 우리 경험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이 끊어지는 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인이 안 상황에 되는 상황. 예, 아직은 이제 뭐 12번 환자나 이런 경우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1월 31일 들어왔죠. 2주가 끝나는 게 이제 다음 주 중반인데 예. 그 사이에 만약에 환자가 이런 추적이 안 되는 환자가 생기면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그 추적 안에서 대부분 환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는 체계 안에서 방역망 안에서. 예,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의료기관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갑자기 환자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 환자를 보게 되면은 환자로 인해서 의료기관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각자 국민들이 도처에 사실은 이제 뭐 바이러스가 있다.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 손 닦는 거 예, 예. 열심히 하고 그다음 기침 예절 지키고 그다음에 열나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전화를 해서 좀 안내를 받아서 가도록 하는 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 방역에서.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런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기관 준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앞에 질문하셨던 춘절과 지역사회 확산, 이게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확진 환자 3만 5천 명 가운데 99%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송한 565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검사에서 양성이 8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4명은 증상이 있었고 4명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통계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국내에 8만 명이 중국에서 입국했을 때 감염된 사람이 1,000명이 들어오고 그중에 500명은 증상이 없이 들어온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춘절 이후에 중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이 정도 들어온다면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000명 예상되는데 500명 정도가 무증상으로 입국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의료기관 준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준이고 과거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호되게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들의 체질은 아직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우리 정기현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의료기관 준비, 인력.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사회 전파를 가정하고 여기서 좀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지금 이제 의료기관들의 준비가 필요하냐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시설, 인력, 장비 같은 게 있을 테고요.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건 각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입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이 이제 시설, 장비, 인력에도 전체적으로 보는 역량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중증도 환자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때는 의료기관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등급을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랄까요 각각의 시설의 부분이 나와서 지금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중증도를 확진자 중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료기관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시설이라는 게 음압병동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음압병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아주 조금 이동식 음압 장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증 환자 또 아니면 뭐 좀 그 의심 환자 이걸 어떻게 나눠서 의료기관들한테 잘 배치시키고 확보하느냐 그거를 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부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료진들의 지금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교수님. 예전에 질병관리본부장 하셨으니까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2주 정도가 지났는데 2주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면 각 병원에서 좀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병원에서요? 그렇다고 교체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참 이제, 그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병원 준비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냥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필요한 방역에 대한 조치들, 물자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 주셔야지 이제 그런 장기전에 대입을 할 수 있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력이 모자란다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방부나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는 생각 안 했지만 인플루엔자 때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는 국방부가 좀 동원이 돼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일반 대학교랄지 민간 전문가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그 중에 이제 중증 환자가 지금 현재 준비된 베드 수를 넘어선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가가 가용한 의료 시설 더 열어서 확대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경계 단계인데 대응 체계가 심각으로 올리면 이 부분들도 조금 리소스를 그렇죠. 동원하는 데 예, 도움이 될 수도 도움이 될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네. 하여간 만반의 대비, 특히나 장기전에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 세 분 전문가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확진자를 치료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저희 KBS 9시 뉴스에 얼마 전에 나간 리포트를 지금 보시겠는데요.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음압병동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인데 이 뉴스 보시고 의료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가슴 뭉클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확진 환자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안입니다. 환자가 머물고 있는 병실 바로 앞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음압병동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앞선 근무자에게 환자 상태를 전달받으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분도 오늘 오더는 다 똑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CCTV로 병실을 살피고 인터폰으로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환자분 혹시 지금 혈압이랑 체온재서 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병동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번 바이러스가 신종인 만큼 틈이 날 땐 공부도 해야 합니다. 48시간 깨어있고 2시간 자는 삶을 살았고 근데 지금은 나오는 족족 신뢰도 높은 논문을 빨리빨리 읽어줘야 환자분을 위한 최선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 식사는 음압병실과 연결된 패스 박스에 넣은 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건넵니다. 마스크에 모자, 장갑은 2겹이 기본. 평균 그 정도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더워요, 엄청. 여기는 그냥 다 땀으로. 보통 1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데 병실을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마련입니다. 여기 얼굴에 마스크 자국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신 거죠? 네,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옥죄고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환자를 살핍니다. 우선은 되는 사람부터 먼저 식사를 하고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 올지 몰라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음압병동 근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의료진도 많습니다. 시국민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다들 걱정해가지고. 악조건 속에도 여기 모인 의료진들 모두 자원에 모였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힘드실 텐데도 저희 보고 덥지 않냐, 힘들지 않냐, 거기에 위험한 걸 조금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보람이 있구나.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음압병동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의료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현장에서 확진자를 직접 치료하셨던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여기 나와 계시니까요. 수요일 날 퇴원했는데 네. 그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담당 주치 선생님이나 이제 간호사, 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사실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는 환자분이 오셔서 가벼운 인후통을 주소로 하셔 오셨고, 사실 모든 의사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게 잘 모르는 신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임상 경과나 그다음에 치료약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약을 써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 같이 돌보는 이제 그 의료기관에 있는 주치의들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봤던 환자도 어떤 이제 그 투약을 결정을 하게 됐었고 항바이러스제를 그러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요법을 통해서 환자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잘 퇴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일 힘들다 하면은 의사결정을 신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병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아마 의료진으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당장에 또 이제 일선에서 손이 되는 우리 간호사들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몇 분 정도 더 계시죠? 확진자? 지금 이제 한 분 퇴원하시고 3분이 계십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소위 이제 알고 계신 대로 13번 환자가 계시고요. 23번, 24번인데 13번 환자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23번이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여성분인데요.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많이 지역사회로 왔다 갔다 예, 하셨고 예, 예. 근래 롯데백화점 폐쇄하게 된 이마트 하셨다는 이마트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24번. 근데 24번은 남자분인데 우한 교민 들어와서 음식인데 양성이 되는 환자인데 그래서 우한 교민으로 오신 24번 환자나 13번 환자는 괜찮고요. 젊고 20대 젊은 남성이고 다만 23번의 중국 여성분은 제가 어제 이제 발열이 되면서 이제 폐렴 증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다 약간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로 상태는 이해를 하고요. 자, 지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오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요일 날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표를 또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중증 질환이 아니다라는 거고 병원 치료 잘 받으면 얼마든지 퇴원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병에 걸려도 생명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인체는 그 소위 치유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을 때도 항상 감염병에 걸렸고 자연 치유력에 따라서 나았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지금 24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그중에 일주일 이상 경과된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경과된 환자 20명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명 가운데 폐렴이 있는 환자가 19명이지만 이들 폐렴이 매우 경미해서 산소가 필요 없는 사람은 6명. 산소요? 산소가 필요 없다는 것은 폐렴이 산소 치료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콧줄로 산소가 필요한 사람이 3명. 그다음에 약간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페이스 마스크라는 걸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환자가 1명. 그리고 중환자나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중환자는 1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임상 상태를 볼 때는 확실히 메르스 폐렴보다는 더 경미한 것으로 환자를 보는 우리 현장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중증 질환이 아니라는 걸 좀 쉽게 설명을 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나서 뭐 폐를 이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 폐가 당연히 망가지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과 달리 우리는 이제 중증 환자가 적은 것은 아마 질병의 자연 이제 경과를 보면서 우리는 초기 환자들이 중심으로 이제 자료가 모아져서 중국과 다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우리나라 의료 실력으로 보면은 거의 다 치유가 가능한 그런 환자들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 정도 수준? 맞나요? 이렇게 정리해도 독감보다? 뭐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이제 지역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뭐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겨울에 있는 감기보다는 센데. 계절성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의 치사율 정도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 오 교수님? 그 부분은 약간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사망 환자들을 보면 대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폐렴에 걸려서 중증 환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명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60세 이상의 사람은 1명 또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중증 폐렴을 앓을 만한 요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증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치사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서 지금 나름대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정말 크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좀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전파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치사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걱정해야 될 이게 질환인 건 분명히 맞으니까요.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인플루엔자 때도 똑같이 이제 사망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낮고 나이 드신 분은 높았던 건 사실이었고요. 네네. 이게 전파력은 이제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지역마다 조사한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낮으면 한 사람 1.4명을 전파시키고 많은 경우에는 뭐 4명 정도 이상 이렇게 전파시킨 걸로 이렇게 데이터들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 잡아서 2명 정도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깁니다. 2명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파 속도라는 게 결국은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플루엔자는 한 4일 정도 되거든요. 4일 되는데 이거는 이제 7.5일 정도로 가서 인플루엔자보다는 전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력과 치사율 관련해서 정기현 원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그 오명돈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쭉 모아서 다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의 감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일찍 발견이 돼서 확진자로 일찍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에 임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저도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폐렴 소견이 없다가 나타납니다. 폐렴이 다 있는데 폐렴이 있는 환자들이 그 제가 이제 메르스 때는 환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좀 힘들 경우에는 많은 부분 그 중증 호흡부전으로 가는데 이 경우는 이제 폐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없으면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폐렴이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이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오명돈 교수님이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서 다시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부분들에 대한 치사율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세 분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잠깐 현재까지 집계된 중국의 발생 확진자, 사망자 현황 그래픽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적 확진자가 34,598명이고요. 사망자가 현재까지, 어제 저녁까지 아마 이게 수치로 알고 있는데 723명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국 내 사망자로만 계산하면 지금 치사율이 2.1%라는 거고 우한시나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 중국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치사율은 여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고 관련해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오 교수님 중국 이거는 왜 이렇게 환자 발생이 많은 거고 치사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발표하는 사망률은 진단이 된 환자, 분모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 분자. 분모에는 폐렴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통계에 잡혀서 분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환자들은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당연히 분모에서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중증 환자만 분모에 들어가고 그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아서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중국에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전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가벼운 폐렴은 2차에서 중한 폐렴은 3차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되는데 이런 통계가 주로 대학병원, 3차 병원, 전문병원에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또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초기에는 우한 지역에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집중병원이 3군데밖에 없었고 그 3군데에 있는 소위 중환자 치료 침상이 110개밖에 되지 못해서 밀려오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경증의 증상만 보여도 확진자로 판정이 안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확진자 판정 기준이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폐렴까지 악화가 돼야만 확진자로 판정된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라는 걸로 지금 규결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한다 치면 중국의 확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뭐 7만 몇 명인데 이게 지금 뭐 추산에 따르면 곱하기 10배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률은 10분의 1.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는 그보다 더 거고. 낮은 사망률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확진자 기준을 중국에 적용하게 되면 중국도 사망률은 떨어지는 대신에 다만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춘제 기간에 중국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방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폐렴 단계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증 단계에서 확진자로 만약에 판정되는 중국의 기준이라면 당장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뭐 중국의 뭐 이동에 따라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인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긴장을 많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한 자료들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제 환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한 1월 말쯤에 모델링한 거는 후베이 성 근처에 거기는 한 7만 명 정도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모델링했는데 보고된 건 한 2만 명 내외라서 실제로는 적게 보고됐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고율이 낮아서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중증 환자들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제 근데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봐서는 지금도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춘절 풀리는 그 이후에 환자 이동이 저희들한테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이제 환자를 생산해서 내보낸다 이런 걸 오명을 쓰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을 이제 걸르는 그런 검역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명을 쓰기 싫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게 확진자 기준을 강화한 것도 그런 부분들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진 않아요. 나가는 것을 봉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는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그 이전 단계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덜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뭐 WHO가 세계보건 위기를 선언한 순간서부터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제 검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입량은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희망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중국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 지금 크루즈선에서 뭐 3천여 명의 승객 가운데 64명이 지금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 정기현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를테면 대기 중 전파 가능성인데 크루즈선에서 저렇게 3천여 명 가운데 64명이 걸린 걸 보면 이게 단순하게 비말 말고 그러니까 침방울 튀는 거 말고도 충분히 대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정기현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 에어로졸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한데요. 이제 아마 그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다른 그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에도 고령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승객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명덕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위험군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폐쇄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전파 방식이 뭐 새로운 전파 방식이 거기에는 특별히 따로 있다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밀집된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크루즈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러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대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위험군이다라는 생각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엔 정부의 대응 체계와 현재 방식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선별 진료랄지 확진자 공개랄지 접촉자 관리 시스템 전반적인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까지. WHO가 한번 저희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돼 있다 그랬었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국제협력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남을 지원한다는가 위기 상황에서 남을 지원하는 것은 좀 인색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하고 협력 관계가 좀 미흡하다 요 두 가지 점에서 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사실은 메르스 이후에 거의 모든 방역 체계는 다 준비가 돼 있고 현재도 잘 돌아간다고 보고요. 이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기사 뭐 몇 군데를 좀 검토해보고 나오는데 이런 기사 있더군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밖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서 눈길을 끌던데요. WHO하고 이제 회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역할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뭐 그렇게 방역 당국이 못하고 있다. 너무 야단을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메르스 때하고 비교해서 뭐 정부나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가가 또 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나오는 걸 보면 뭐 그런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대응 체계나 수준 같은 게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대응 체계 현재까지. 확실히 메르스 유행 때보다는 정부의 대처는 향상됐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정보 공개 그리고 특히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를 보니까 내용이 대상별로 맞춤 정보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는 확실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대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소 간 소통에는 약간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WHO도 지적했던 그 부분들 지방정부와 보건소와의 또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정기현 원장님께서는 뭐 이번 사태에 좀 보완해야 될 점, 미비점 이런 부분들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늘었다, 뭐 뚫렸다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시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맞고 있다라는 게 아주 좀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현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대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제 나중에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가 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진척이 덜 된 것들이 현재 시스템 속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메르스 이후에 좀 더 빨리 진척을 시켰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제 만들겠다.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이제 그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병원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덜렁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 병원, 그러니까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모 병원과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병원의 신축 문제와 이 병원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경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작동하고 있고 그 경험을 모아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일 벌어지니까 다시 나오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들 정리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제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인사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 인사제도를 강화. 예.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 중심의 이제 운영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준비된 인력을 갖춘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낭비적일 수 있지만 그런 훈련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이런 준비태세를 항상 갖추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부로부터의 독립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여전히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의 인사권 아래에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부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행정과 전문 이런 대응과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부의 대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일요일 날 또 조금 더 크게 정부 차원의 중간 점검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 오 교수님, 정 총리가 그제 저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리가 얘기한 중대한 결정이라는 게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기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 가운데 확산을 피할 수는 없지만 환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에 의료 시스템 또는 치료약 또는 백신을 기다리는 그런 소위 확산 지연 전략으로 방역 전략을 바꿔가지 않을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 개학을 늦춘다든지 다중시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아마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이제 장기 대책도 같이 발표되어야 되지 않을까. 백신 개발이나 이게 1년 이상씩 걸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각 나라가 공조를 해가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공조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좀 더 엄격하게 갈 필요성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좀 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또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보건당국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도록 학교, 지역사회,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유입이 예측되고 있는 이 상황을 슬겁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 입국도 늦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유학생들. 똑같은 일이 2주 후에 또 일어나겠죠. 똑같은 이유에 그거는 지연은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셜 디스턴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상당히 어려운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 경제라든가 사회에 이제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 조치 또는 잘못하면은 이제 낙인을 찍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워낙 명암이 극명하게 엿갈리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그 부분,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나름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현장에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국 금지 대상을 동남아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 교수님? 그건 확대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감염자 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주로 환자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지역사회에 또 감염이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그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평가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요소가 치사율입니다.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도 첫 몇 달 동안은 이게 엄청난 치사율을 갖는 새로운 전염병이 오는 것처럼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한두 달 지나가면서 이게 해마다 오는 독감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서 과도한 분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사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앞으로 1, 2주 기다리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걸 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여기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또 눈여겨보고 저희들이 또 새겨볼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 보도, 저희가 해당되는 대목입니다만 금요일 날 간담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료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공포를 자극하는 보도나 선정적인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당시에 나온 얘기가 과잉 공포나 선정 보도를 자제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정재훈 원장님 보시기에 뚫렸네 이런 등등의 조금 걱정을 더 키우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현장의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잘 모르는 병이 이제 공중보건 위기라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자체가 일단은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겁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미디어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좀 증폭됐다라는 생각은 현장에서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상황들에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현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또 그 정보가 왜곡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 현장은 안정돼 있으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장은 안정돼 있으니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셨어요?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의 원칙 중에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핵심은 신속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리는 것이 가짜뉴스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제해야 되고 아마 메르스 이후에 제가 보건대 이런 정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건 자극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포감만 키우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어떤 신속성과 투명성을 평가를 해주시면서 보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듭니다. 저희 언론들이 이거는 정말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보도나 공포를 자극하는 보도가 문제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방역 당국도 선제적이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과잉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면에 이거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과잉 공포를 자극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정부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질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보면은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 두 번째, 이 질환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가 결국은 공포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기현 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저에게 좀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금요일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 이 확산세가 언제쯤 잠잠해지고 진정될 건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재 얘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먼저 오 교수님.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측은 틀릴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하고 가장 가까운 또 사람한테 가장 유행을 많이 일으키는 게 해마다 우리가 앓는 감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감기는 겨울철에 유행했다가 날씨 풀리면 사라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한 거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때는 유행이 5월까지도 갔습니다. 메르스는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유행하고 있고 중동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봤을 때는 감기처럼 가면 겨울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고 또 메르스 같이 생각하면 여름이 와도 계속될지도 모른다. 아유, 황당한 얘기네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여름에 수그러들더라도 가을에 또 옵니다. 신종 플루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번에 계기로 해서 마라톤 준비, 장기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해외 유입형이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소스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이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빨리 이제 종식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을 홍보시키고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한 이유가 소스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만 줄어들면은 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비슷하게 뭐 여름이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 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 사멸된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름 전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이분들 얘기는 이제 그때 가면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여름 전엔 잠잠해질 걸로 기대하신다고 정기현 원장님 어떻게 기대하세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들 또 종합해보고 하면 2월 중에 중국이 줄어든다면 이제 4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가닥은 잡히지 않겠냐.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한 여름까지 조금 길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국이 줄어든다면이라는 전제는 이종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소스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들 하신 동남아까지 해서 이걸 다
막을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방역에 대한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회 경제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행에 대한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이런 아시아 지역에 유행하는 나라에 우리나라 포함시켰던 사례를 보면은 역시 국민들한테는 여행 시에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 분께 짧게 20-30초씩 드릴 테니까요. 국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오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행이 어떻게 될 건지는 치사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치사율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행의 임팩트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환자의 임상 소견을 볼 때는 폐렴은 있지만 가볍게 지나간다. 이게 저희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느낌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치사율이 낮은 질병이라면 지금 우리가 너무 과열된 또 공포가 너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종플루 때도 첫 2달간은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병이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손쉽게 잘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환자가 의심되는 분은 절대 그 외출을 금지하시고 보건당국하고 협의해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 메시지입니다. 정기현 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역당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믿어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특히나 이 취약계층,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고위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이나 취약계층,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서로의 그 배려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감염됐다 해도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들으신 대로 국민들은 예방수칙, 행동수칙 잘 지켜주시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믿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진단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